네, 안녕하십니까. 2020 협치 성북 포럼 진행을 맡고 있는 협치 성북 회의 홍수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협치 성북 포럼이 열리게 됐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협치 성북 회의에서는 이런 협치 성북 포럼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북구의 민과 관의 협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오픈 형태가 아니라 반공개라고 해야 될까요? 비공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한된 상황에서 지금 포럼이 진행되고요. 나중에 이 포럼에 대한 전체적인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되니까 꼭 동영상 봐주시고 조회수 50만, 100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협치 성북 포럼 주제는 온예산제도 성북구에 도입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예산제도 하면은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좀 생소하거나 좀 낯선 단어로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몇몇 분들께서는 또 이제 참여 예산이나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온예산 제도에 대해서 한도 좀 들어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예산 제도란 무엇인지 좀 더 깊숙하게 그리고 좀 더 친절하고 주민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이 포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계시죠? 서울특별시 온예산위원회 환경공원분과 코디네이터이신 최승우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서울시 온예산위원회 환경공원분과위원이신 김민철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신 이효세님 모셨습니다. 참고로 이효세 위원님께서는 저랑 같이 협치 성북회의 연구제도 개선 분과에서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분들과 함께 그리고 플로어에 계시는 100만 분들과 함께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 온예산 제도가 무엇인지 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러면서 좀 서울시에서 먼저 진행하고 있는 온예산 제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최승우 우리 그 온예산위원회 코디네이터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잘 얘기를 들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플로우 토론이 있으니까요.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승인 코디네이터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특별시 온예산위원회 환경공원분과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최승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소중한 분들 감사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얼굴 뵈니까 더 반갑고 귀한 자리인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서울시 온예산 제도 현황 및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온예산이라는 표현이 서울시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 그 의무 시행된 다음에 2012년도부터 그 제한사업 중심, 그러니까 편성 중심의 참여 예산에서 벗어나서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이거는 11년도부터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2000년대 초반에 참여 예산 얘기할 때부터 참여 예산의 대상과 범위는 전체 예산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취지가 있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 실행할 때 편성 중심으로 어떤 참여 예산 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참여 예산 모범 지역이라고 했던 지역들에서는 전체 예산에 대한 관심과 좀 어떤 참여 기회를 보장하자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온예산이라고 했고요. 은평이 전체 예산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약간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 이거를 다르게 씁니다. 온예산, 전체 예산.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약간 그 평가를 도입한 다음부터는 일반 참여 예산 사업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게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참여 예산이라든지 시민들이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약간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부를지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은 서울시 온예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온예산 활동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상반기에 서울시 실본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하게 된 의견을 가지고 보통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 전까지는 1박 2일, 그러니까 이틀 정도를 같이 시민들하고 2시간 좀 넘는 시간을 가지고 좀 사업부서랑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의 예산 편성 안을 좀 설명을, 그러니까 안내를 소개를 받으면서 편성 안에 대한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보완돼야 될 부분들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생각들을 고려하다 보면 사업부서의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업부서의 어떤 사업부서는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는 납득이 되지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사업부서들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약간 경청한 다음에 그걸 반영하는 게 상반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서울시 의원분들이 그러니까 심의 조정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좀 어떤 기준을 제공해 드리는 것들인데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상반기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부서는 분명히 설명을 했지만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의견서에 다시 또 반영을 해서 서울시 의회 의원분들이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하반기에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두 번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하반기에 서울시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게 제출하는 의견서는 지방재정법상 강제 규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어떤 그 온예산의 어떤 두 가지 활동이 두 가지라면 특징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간이 서울시가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예산보다 온예산 관련된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가 가장 깁니다. 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보통 하고요. 의견서까지 쓰는 걸 감안하면 보통 11월 중순까지도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 기간이 길다는 것하고요. 서울시는 독특하게 코디네이터가 온예산 분과 온예산위원회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거는 온예산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그 위원님들이 자료를 어떤 취합하시거나 어떤 자료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의견서 쓰실 때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의견서 쓰실 때 좀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역할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역할들은 원래 서울시 제도상 임시 방편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온예산 코디네이터가 들어갔던 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온예산 분과가 독립해서 분리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과위원회 활동이 끝난 다음에 특별 활동식으로 추가적인 활동으로 한두 달 정도 의견서를 쓰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예산 코디네이터들이 좀 도움을 제공하는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위원회 활동이 1년 정도 되고 좀 위원회 중심으로 굴러가는 게 더 운영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합당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역할들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참고할 부분들은 이겁니다. 서울시 온예산 코디네이터가 활동한다고 해서 성북구라든지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 참여 예산에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위원회 중심으로 활동들을 준비하시고 좀 기획하시면 그에 맞춰서 또 굴러가기 때문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상황들을 반영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서울시 특성은 기관하고 코디네이터에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예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여기 5페이지 보시면 기본 자료 있잖아요.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인데 여기서 약간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는 지방의회 심의 조정을 위해 서울시 신법부 국외 예산 편성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 이건 확정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냥 의회에서 좀 실법부 예산 편성이라든지 심의 조정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사업부서에서 작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자료들은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내용들을 파악하실 때는 사업 설명서를 그러니까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의 구체적인 확정된 내용들은 예산서에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보냐라고 했을 때 예산서라든지 사업설명서는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짜리 어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선 판단하시고 계획을 확인하신 다음에 단년도 예산을 보시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는 어떤 사업들의 세부 사업들이 아니라 단위 사업의 정책 단위에서 어떤 성과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근데 더 많이 활용하시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사 자료세요. 뉴스의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니면 기사에서 어떤 전문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의견들
그다음에 제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시민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되게 잘 보세요. 어떤 전문가보다 잘 보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거 중심으로 보시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온예산 활동의 약간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온예산 코디네이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시민들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좀 예산을 보시게 하면 좀 재미도 있어 하시고 그다음에 좀 빠르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각자의 어떤 생각들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온예산 활동할 때 뭐 예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관심 중심으로 좀 위원회 활동들을 좀 설계하시거나 기획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서 성북구 약간 온예산 활동 뭐 도입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는 온예산이라 전체 예산의 접근은 지방재정법의 강제 규정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한과 책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도입하자 말자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법으로 보장된 권한과 책임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왜 또 문제가 되냐면 2020년도 전국 행안부 전국 참여예산 어떤 평가가 있는데 이제는 강제 평가입니다. 작년까지는 자율평가였는데 올해를 분기점으로 해서 강제 평가이기 때문에 그 강제 평가 내용 중에 주민 의견서 항목이 있습니다. 5점 정도 배점이 돼 있는데 만약에 성북구에서 어떤 종합상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어떤 좋은 어떤 평가를 받으시려면 이 주민 참여예산 의견서, 주민 의견서를 배제하고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치구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랑 경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이걸 다 고민하고 있거든요. 서대문도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행안부 평가라든지 어떤 자치구 평가들에 대한 고려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은평도 좀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성과계획서까지 넘어가는 이유들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좋은 어떤 평가에 머물지 않고 어떤 다른 지역과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더 좋은 어떤 평가라든지 평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활동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예산에 약간 그 의견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견서가 홈페이지에 실렸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신다라면 기본적으로 행안부 종합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2015년부터 자치구 주민참여 평가에서 의견서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심사 기준에서 뭐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방법 작성 등의 과정의 충실성과 그다음에 주민 의견서 내용, 구 일반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 등 충실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서 단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주민 의견서 내용은 참여 예산 목록만 포함된 경우 미흡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의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그 주민 의견서를 당해년도 참여 예산 제한 사업 어떤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주민 의견서라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2016년도부터 아마 서울시가 이렇게 제출하는 것들은 의견서로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이 단일화는 어떤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의견서를 활동을 안 하신다라면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 수 없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평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못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도입해야 된다가 아니라 법으로 이미 보장된 주민의 권한과 책임이시기 때문에 도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이미 주민 의견서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평가에. 그렇기 때문에 좀 성북구에서 지금 도입해야 될까 말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시기상으로는 약간 늦은 어떤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할 거면 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북구가 역량이 없는 데가 아니거든요. 최초 주민참여예산 2011년도 평가할 때 되게 좋은 성과를 받으셨잖아요. 역량도 있으시고 제가 작년에 좀 성북구 어떤 의원님들하고 같이 인연을 맺으면서 좀 조례라든지 운영 계획을 봤는데 아직도 선진적이고 되게 혁신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 손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활동들을 충실하게 하시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평가와 성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에서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부탁의 말씀은 뭐냐면 서울시 온예산 제도를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된다. 따라하는 순간 실패한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견서라는 것들이 글쓰기 과정이지만 예쁜 글을 쓰거나 잘된 글을 쓰려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전체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예쁜 글을 쓰려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성북구가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만 어떻게 보면 할 것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으로 짧게 그 홍수만 선생님이 2시간 하시겠다지만 저는 짧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최승우 서울시 온예산 코디네이터님께서 온예산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온예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활동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되게 인상적인 말씀이 지방재정법 제39조가 바뀌면서 이건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부분을 인상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재정법 39조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예전에 어떤 참여 예산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참여 예산이 주민 참여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혹시 요 그 지방재정법 39조의 어떤 변화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 최승우 코디네이터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예산 편성이라고 했어요. 편성 과정에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2018년도에서 예산 가정이라고 가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성, 편성, 집행, 평가. 4단계를 다 3년 주기죠. 이게 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산 과정에 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편성은 제한 사업 중심이잖아요. 그렇지만 형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평가 부분들은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그때부터 이미 참여 예산 어떤 대상과 범위를 전체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의견서 부분이 추가됐어요. 다시 2018년도가 아니라. 그런데 2015년과 6년도의 개정안에서 전체 예산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 그 앞 단위의 어떤 것들이 편성 중심으로 어떤 법령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오해라든지 약간 어떤 그 확장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2018년도에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일부 개정을 하면서 아예 편성이 아니라 예산 과정에 대한 참여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거 자체가 전체 예산에 대한 어떤 시민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법령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법 취지는 2015년 16년도에 고민해가지고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를 보장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돼 있는 어떤 문구 때문에 편성 중심으로, 제한사업 중심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니까 아예 예산 과정으로 아예 법령을 바꿔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성, 편성, 집행, 평가 이 4단계에 다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떤 권한과 책임을 명시했다가 지방재정법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행정안전부 평가들도 계속 그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춰서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평가 기준하고 올해 평가 기준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작년도 법 제정 취지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잘 수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독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평가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제한하면서 좀 열심히 좀 지역에서 활동해 주시기를 어떻게 시민분들한테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 취지라든지 평가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단순하게 이제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제 주민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안부나 서울시 단위에서의 어떤 평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도 아까 전에 우리 최승우 코디네이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 예산하면은 나름대로 성북구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뭐 지금 당장은 온예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온예산 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야 계속적으로 성북구의 참여 예산, 주민 참여 예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김민철 온예산위원회 환경공원분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방금 전에 이제 최승우 선생님께서는 이제 코디네이터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면, 현장에서 직접 좀 참여를 해주셨던 이제 온예산위원회 입장에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실 것 같은데요. 김민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서울시 온예산위원회 환경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그 좀 묘하게 올해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님하고 이제 활동하는 입장에서 위원회 시각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많이 제출 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제 부탁받았던 발제문이 온예산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건 장단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라고 받아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올해 그 서울시
온예산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 좀 보완해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상황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되게 큰 차이가 있죠.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분과 운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그 부서 간에 이제 협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이제 수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그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그 진행했었던 상황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온예산제도가 초기에는 아마 민간예산협의회 위원 그 추첨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됐다가 이게 전문기능분과로 따로 추첨해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는 과정들은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건데 단계별로 나눠 보면 우선은 당해년도 2020년도 본예산이죠. 이거에 대한 시민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예산에 대한 이제 올해 이제 결산 설명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로 이제 올해 이제 시민 참여 예산 진행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첨부해야 되는 주민 의견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온예산 분과라고 하는 게 우선 서울시 전체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예산 현황에 대한 어떤 이해는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전에 받지 못했었던 자료들을 많이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편성 외에 그 주민 제한 사업으로 운영되는 참여예산 이외의 다른 예산에 대한 관심들도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화해서 좀 더 그런 어떤 관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제공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이 교육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처음 보는 자료들이 많아요.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뭐 부서 담당자하고 협력적으로 이제 뭐 사업에 대한 설명,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온라인으로서도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2020년도 올해 예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 이거에 대해서 시민 의견이라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요약해서 첨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위원들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던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민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설명 없이 이렇게 의견서가 첨부된다라는 거는 좀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시민 의견서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 의견서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자료 취합이 한 번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10억 이상의 자체 사업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새롭게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서 제출이 됐는데 좀 이런 것들이 전체 예산이 아니라 좀 어떤 사업 부서에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약간 다른 기존 사업에 대한 관심 있어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정보를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전체 그 어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좀 꼼꼼한 검토가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뭐 코로나의 영향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모여서 얘기를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고 저희가 일정이 계속 취소가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뭐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료가 방대하고 교육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온예산분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올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효과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업 그 예산 설명서 양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실국별로 또 안에서 세부 모임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개별 위원들 의견만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았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코로나의 영향이 있긴 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좀 개별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그침으로써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좀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서 좀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 사전에 위원들이 개별 의견도 검토를 하고 또 따로 일정을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좀 의견을 모아가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이전에 이제 참여예산 위원들로 활동했을 때도 이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나 그 사업부서에서 부적격 판단을 하고 나서 1차 심사하기 전에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사업부서 설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충분하게 이제 숙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안 주고 전날에 제출한다거나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나 온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같은 경우에는 20조에 좀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조례 조항을 가져왔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없어서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 제출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온예산 분과를 뭐 성북구에 맞게 적용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는 좀 위원들이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에 있어서의 온예산 제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율법 개정 이후에 뭐 형성, 편성, 집행, 결산 이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예산 분과에서도 실제로 그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이제 집행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통 두 단계로 진행을 하잖아요. 우선 1차적으로는 서면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서면 모니터링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뭐 이것도 코로나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도 부서 담당자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듣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집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가 특히나 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사업부서에서 제안자의 어떤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밖에 이 과정에서 뭐 낭비 우려가 없는지, 이 효과성에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이게 참여예산이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이제 일반 예산으로 뭐 지속적으로 연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제출하고 부서에서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받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그냥 서면 모니터링만 진행을 하고 의견서만 제출하고 말았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이 전체 과정을 봤을 때 특히나 올해 한 해만 경험하긴 했지만 좀 온예산 제도의 개선 방향이라고 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한 예산 과정에서 시민 권한을 강화한다는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시행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행이 되어야지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뭐 성북구 상황에 맞게 뭐 좀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과정이 특히나 뭐 참여예산이나 이 모든 뭐 시민 참여 정책들이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 이해나 협조가 없이는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리 이제 그런 이해나 협조가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좀 더 악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신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온예산 분과에서 이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의 어떤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출 시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엄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서 담당자와 소통이 진짜 중요한 게 문서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때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어제 서면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좀 의견을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예산 분과하고 이건 서울시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민간예산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주민 공모 사업으로 그 제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 민간예산협의회가 있는데 좀 온예산 분과의 활동하고 민간예산협의회 활동들을 좀 통합하거나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예산 분과가 어쨌든 시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다른 기존의 예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어쨌든 시 예산이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가 높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예산협의회에서 좀 이제 시민 제한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온예산 분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사업부서에서 많이 지적하는 그
시민 제한 사업이 기존 사업의 중복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부서 임의대로 안 되도록 좀 온예산문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업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제가 이제 청년 참여연성 활동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서울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 사업부서 심사 과정에서의 부적격 사업들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시민참여연성 홈페이지에 있는. 근데 실제로 부서에서 임의대로 중복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조례상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명확하게 뭐 이거를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명확하게 이제 법이나 뭐 법령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 말고 사업부서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부서의 임의 판단이 좀 안 되도록 좀 온예산분과위원들이 좀 역할을 높임으로써 좀 그런 것들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자치구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뭐 서대문처럼 서대문 올해 이제 처음 했었는데 서대문은 따로 이제 분과 운영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온예산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좀 역할 강화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성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좀 어떤 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편성 과정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고 싶고 관심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단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교육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예산서만 하더라도 종류도 엄청 많고 이거에 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잘 이해할 수 없으면 실제로 좀 자료를 제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좀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절한 교육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려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구 전체 예산의 검토 기준도 뭐 전체 예산 구 전체 예산을 보는 모든 걸 다 본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구비 100% 사업이라든지 구 자체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중심으로 본다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성북구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온예산 활동을 좀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올해 그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저도 올해 이제 진행하면서 운영 계획을 보는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는 제일 친절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부적격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복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자치단체처럼 무조건 뭐 이 부적격 사유나 이런데 뭐 CCTV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뭐 시민들이 제안했다고 하면 그거를 관련 사업부서로 이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게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성북구만의 좀 독특한 온예산 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철 온예산 위원님께서 이제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올해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고민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되어야 특히나 이제 아시다시피 관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게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민간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힘든 상황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가볍게 좀 질문을 던지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온예산 분과 이제 주요 활동을 이제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본예산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결산 설명서에 대한 시민 의견서 제출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진행 사업 모니터링, 서울시 예산안 시민 의견서 제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좀 재밌게 접근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뭐 김민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또 위원님들께서 포함해서 좀 재밌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가장 재밌게 접근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저희가 올해 어떻게 보면은 좀 교육 과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비슷비슷했어요 느낌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이 좀 잘 됐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이전에 제가 또 협치 분과에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제안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고 이랬었는데
관심은 어쨌든 재밌었을 것 같은 사업은 시민 참여 예산 진행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모니터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아쉬움이 가까이 건이 다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대안도 마련을 하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계속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제자이신데요. 우리 이호세 위원님께서 성북구 도입 가능 여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요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성북구에 온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발제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온예산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온예산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온예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온예산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예산 제도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요. 온예산 제도는 나도 처음에 접했을 적에는 아주 온예산 제도가 무엇인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배우고 몇 년 동안은 또 제가 참여예산 활동을 한 그 바탕으로 온예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좀 하게 됐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의 온예산 제도에 대해서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 등등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예산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공부를 좀 하고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예산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참여예산 제도, 참여예산 제도도 몇 년간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10여 년간 됐는데 그래도 아직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있는 그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온예산 제도에 대해 도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제도는 그냥 참여학교, 그러니까 예산 참여학교를 수료하고 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그냥 그 위원회에 가가지고 각 분과에 분산이 되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활동하고 또 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그냥 그것으로 참여예산은 거의 그냥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적적으로 그러니까 부서 검토에서 거의 판결이 다 나는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한 번 더 걸르고 정말로 그거를 더 세밀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진행해 나가자라는 게 온예산 제도인데 말 그대로 온예산 제도는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정말 3월부터 12월까지 정말로 끊임없이 저도 서울시 온예산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도 그걸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없이는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 서울시 온예산에 가가지고 온예산 분과장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분과장들은 더 힘듭니다. 물론 의견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의견서 위원들이 준 의견서를 제가 취합을 해서 그걸 또 하나로 만들어서 또 제출을 해야 되고 의견서 쓰는 수준이 거의 논문 쓰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또 위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걸 다 문서로 작성해서 하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지금 조금 전에 제 앞에 그 발치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교육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려면 교육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문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면은 정말로 우선 그 위원들이 처음에 그냥 교육만 시킨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고, 저는 참여예산에서 좀 활동을 했던 위원들 중심으로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참여예산 쪽에서 좀 활동을 하고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온예산 교육을 좀 수료해서 온예산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온예산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 교육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인원입니다. 인원. 어떤 사람들을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예산에서 그 위원들을 온예산 위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들을 온예산 위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자, 두 번째는 이제 재정이죠. 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필요하고,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자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 문제 등등등의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온예산 제도를 우리 자치구에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인원은 참여예산처럼 그냥 인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바로 교육을 시켜서 온예산 제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참여예산 활동했던 위원들 중에서 그분들을 좀 발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 온예산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실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온예산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이제 온예산 제도 그 도입을 한다면 또 염려되고 우려되는 게 또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그 앞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온예산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운영은 되고 있지만 뭐 자료를 잘 이렇게 좀 늦게 줘서 그 자료 못 보고, 또 그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부서하고의 관계, 그 부서에다가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이렇게 요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자료를 줬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전해주고, 그 전에 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3일 후에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리가 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조례에도 잠깐 있었지만은 최하 일주일 전, 열흘 정도 전에는 이제 자료 제공을 좀 해주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내가 이해를 한 상황에서 부서 검토에 대한 부적격과 적격에 대한 것을 논의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온예산 제도에 대해서 잘 교육이 안 돼 있었고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또 조금 좋은 점을 말을 한다고 보면은요, 좀 온예산 제도에 좀 좋은 점을 얘기를 해보면, 온예산 제도는 정말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물론 계획하고 편성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 예산도 물론 그렇게는 해왔지만은, 참여 예산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온예산 제도는 여러 가지로 심의하고 다시 검토하고 또 그 참여예산에서 부적격으로 나온 부서 검토에서 나온 것들도까지도 전부 다시 또 필터링을 해서 온예산 제도에서 전부 다 다시 그거를 적격 부적격을 다시 판단을 해서 의견서 제출을 해가지고 적격으로 만들어가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요. 그렇게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1차 심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 부서 검토에서의 여러 가지들 막 그 보면은 주민은 정말로 좋다고 사업을 이렇게 제안을 했고 올렸고 또 위원들도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부서 검토에서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의 또 물론 부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예산 제도를 도입하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좀 될 것이다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이제 그 기대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구에 온예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정말 기대가 되는 것들 많을 것입니다. 우선 예산 낭비를 좀 막을 것 같고요. 모든 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특히 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낭비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온예산 제도에서의 그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 영역 또 아니면은 모니터링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 더 과정이 되어져서 우리 예산 낭비도 줄여가며 꼭 필요한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이 부적격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마무리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음은 참여 예산에 대한 그 한계점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참여 예산 제도와 온예산 제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조금 더 가지고 온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온예산 제도는 제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서울시에서도 그런 예의가 있었지만은 부서 검토에서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우리 온예산 제도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심의하고 논의해서 다시 또 부서 검토를 부서하고 또 이렇게 자료 주고받고 한 과정에서 다시 부활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사업이 아주 효과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판정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하면은 정말 우리 자치구에서는 좋은 제도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려와 염려의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갈림길로 됐는데요. 이렇게 염려와 우려를 해본다고 하면은 먼저 온예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많은 예산과 인력과 시간과 교육,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염려가 우려가 되지만 좋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낭비성과 사업성, 실행성과 부적격에 대한 부서 검토 완화, 최종 예산 집행기관인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완화가 될 것이며 그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다는 건 참여예산 쪽에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저 참여예산 초창기 때 하면서 의회까지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참여예산에서
의회를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전부 삭감입니다. 이렇게 막 삭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참여예산 위원들이 의회까지 올라가서 데모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올리는 사업들을 전부 이렇게 다 잘라 먹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온예산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다가 이렇게 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모든 이 지금 그 우려와 염려에 대한 것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세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또 서울시에서도 온예산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부분에서 많은 고민의 지점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온예산 제도가 제대로 성북구에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이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혹시 그렇다면 이제 그 교육도 여러 분야가 있고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좀 이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혹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교육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온예산 제도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예산 제도, 참여 예산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압니다. 이제. 근데 온예산 제도, 나도 온예산 제도에서 정말로 몰랐거든요. 근데 온예산 제도에 대한 것은 지금도 아직 100%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온예산이 과연 무엇인가, 온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예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을 때 온예산 제도를 도입을 하면 아니 또 그렇게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예산에 대한 이해력, 정말로 이해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을 되게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그 발제자부 세 분의 발제자분들의 각 입장에서의 각자가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나 의문점들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플로 한 100만 분 같이 앉아 계시죠, 저희랑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한번 좀 플로 토론을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네, 뭐 자유롭게 손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그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기 소개와 함께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이효세 선생님께서는 경험이 많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뭐 장점, 단점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여 예산에서도 그 경험을 해보면 알겠는데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알고 가야지요. 그런데 막상 그 필드를 나가다 보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심의위원들이 책상에서 그 그럴싸하게 써서 올린 거 그것만 보고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상 거기서 이제 그 각 부서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가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데는 돈을 뭐 1억을 받고 5천만 원을 받고 했는데도 영수증을 뭐 한 2억 거를 가지고 나온 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도 영수증 한 장도 없어요. 그러면 보고를 하면은 보고한 대로 그것이 뭐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직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나가서 뭐 모니터링을 하던 1년에 2차례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나는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심의 책상 앞에서 하지 말고 직접 나가라.
어떤 의견 제안서가 들어왔으면은 직접 나가서 확인해보고 여기는 해줄 수 있겠다 없겠다. 그 뭐 반지름하게 그냥 그 보고서 올린 것 갖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참여 예산에서 복지분과장을 했는데 가보니까 말이야 어떤 데는 장애인들 요새 심각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데리고 한 50여 명 데리고 활동을 하는데 돈을 좀 벌 수 있는 자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무엇을 하느냐? 백화점 같은 데도 봉투 붙이는 거 뭐 영업을 띠갖고 가져와서 장애인들이 그걸 붙여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한 달에 나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어떠냐? 그거라도 좀 보내보려고 줄을 섰어요. 몇 년간을. 그러면 그게 한 번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가냐 그 말이에요. 안 나가요. 그래서 빵 기술을 좀 가르치려고 해도 재료비가 없어. 재료비가 없으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다 받았습니다. 재료 뭐 소대에서부터 모든 제빵 기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 재료비가 없으니까 기술도 못 가르치고 뭐 얘들한테 자격증도 못 따고 그런 경향을 보고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론이야 뭐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 막상 가보면은 그러한 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잠깐 자기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협치 연구분과의 김인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김인성 위원님께서도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셔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제안서와 현장에서의 어떤 퀘리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고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효세 위원님께서 좀 해결 방안 또는 이제 고민 지점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뭐 내가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에 강조를 했었는데 정말 그래요. 이게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이고 현장 답사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그 경험도 좀 있고 노하우가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인력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참여 예산을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모니터링도 좀 했고 편성도 했었고 나름 예산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온예산에 대한 제도를 좀 이렇게 교육을 하면 더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시 온예산에서 모니터링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도로, 하수도 등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도로 1m 파가지고 하수구 묻는 거에 대한 가격도 우리가 모르고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부서에서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알아야 되고 하수도 도로 파서 1m 파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예산 정도 하시려면. 자,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모니터링한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로수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가로수 위에 요즘에 그 뿌리를 보호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 들어가는 스며 들어가는 철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들은 그거를 300개를 했다고 그래요. 300개. 그런데 우리가 나무 300개를 세우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도 번호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1년 번호가 있더라고요. 1번에서부터 300번까지 있는데 모니터링을 나갔는데 1번 보고 마지막 거 300번짜리를 가서 봤어요. 그래서 1번하고 300번을 보니까 300개가 된 게 맞지요.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예 맞습니다 하고서는 맞는 가보다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위원들끼리 모니터링 끝내고 이제 가자.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갑시다. 가다 보니까 저쪽에 쭉
가서 보니까는 번호가 없는 게 있습니다. 번호가 몇 개가 없어요. 뭐 몇십 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본에서부터 300번까지 번호가 연번호로 가줘야 되는데 중간에 없는 번호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 부서 직원들이랑 다시 현장에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뭐 이거는 이제 그 뭐 나무가 뭐 죽어서 새로 교체를 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등등도 하는데 우리가 1번서부터 300개 다 셌습니다. 근데 번호가요 한 30여 개가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그런 노하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산에 대해서 또 그 우리가 그 심의에 대한 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잘 정리를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 경력 또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온예산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정말로 이런 경력도 좀 있고 경험도 좀 있고 또 이렇게 이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인성 의원님 어떻게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예, 이호선 위원님께서도 이제 현장의 어떤 경험의 사례를 통해서 역시 뭐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예,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저기 이성희 선생님, 네. 자기 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윤성희라고 합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서울시 성북구 두 관공서에 참여예산위원회 1기, 2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제가 제안한 게 지금 온예산 제도가 된 것 같아요. 페이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개인 사유지에 하는 건지 진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인지 부서에서 내놓은 사업인지 자치단체장 공약 사업인지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공부를 했어요. 그 부서 검토하면은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어요. 그분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당신 누구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 예산위원인데요.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도봉구에 인수중학교 앞에 도로가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포장을 하는데 뭐 옛날 일제시대부터 집이 있는 걸 이제 수용해서 그걸 참예산 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당시 이 한 개 사업이 30억이었어요. 근데 도로 포장을 골재를 몇 전을 깔고 몇 톤짜리 롤러를 밀어야 되고 중앙선 차선을 왕복 4차로 때는 무슨 페인트로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한국도로공사 전화해서 물어보고 건교부에 물어보고 서울시 자치구 몇 군데 전화하고 건설회사 도로 그거 포장하는데 물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2차선일 경우에 1m 깔면은 100만 원이 듭니다.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줄자를 들고 일일이 쟀어요. 그러면 이 단가가 맞는지 엄청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 아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유명한 사건이 북악스카이웨이 화장실. 그게 5억으로 올라왔는데 CJ에서 운영을 하는데 종로구에서 화장실 5억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하는데 무슨 5억이 드냐 3억으로 깎았는데 현장 실사를 가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독수리 오영재 사건으로 예산 낭비 사례로 처음 이제 서울시에서 통과해서 포상까지 받은 사례인데 현장에 가서 이 협치가 왜 필요하냐면 관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민이 가서 참예산위원이라고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관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의무화돼야 되고 지금 온예산 제도가 39조로 해서 2018년도에 도입됐다니까 너무 반가워요 저는. 그래서 성북천 지금 보면은 그 공사가 5억짜리인데 서울시에서 부적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2012년도 봉문도에 공사가 완료된 거 보고 공사 2012년에 한 걸 2013년에 사업을 올랐다. 그럼 여기 한성대 분수마을에는 다 이미 파여가지고 물이 고이고 사람이 넘어지고 난리인데 밑에 것만 보고 탁상행정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 주말에 나와라서 사람 제일 많을 때 비 오는 날 물 고인 사진을 다 찍어서 그 부적정을 적정을 해서 5억 가져서 다시 지금 도로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이 사명감을 갖고 예산위원이라면 관심 있어서 내가 지원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했으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매 눈으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보도블록을 30m 깔았다면 한 장 가로 세로 몇 센치짜리는 얼마다, 투수 블록은 얼마고 불투수 블록은 얼마다, 이 단가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몇 장인지 세야 돼요. 가로 세로 세서 단가를 보고 이게 적정 사업인지 아닌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지 그 공부해야 돼요. 예산위원회라서 그냥 이게 그냥 내가 와서 거수기처럼 참여하고 하지 말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남이 하겠다고 하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하는 만큼 노력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국민이잖아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요. 온 여사님이 처음에 모니터링하는 이 상암 문화비축기지, 문화비축까지 거기에 유료 탱크 저장소에 있을 때 마포구에서 그 참여산 사업으로 30억 올렸는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도를 내달라면 그거는 중복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밝혀내갖고 탈락시킨 사업이 그거예요. 마포기축기지는 문화비축기지로 지금 됐지만 그거는 정부에서 하든지 서울시에서 해야지 30억짜리 이걸 가지고 참여산 사업으로 계속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이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배제시킨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시민이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야 되고 매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페이퍼로 이 사업을 제안했는지 특히 복지 이런 쪽은 무슨 단체에서 사업을 페이퍼로 이렇게 근사하게 올려놨어요. 그럼 사무실 있나 가면 없어요. 그 사무실이라고 내놔라. 어디냐? 현장을 보자.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주소를. 그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적정이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적정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부적정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보상 이런 거 바라는 것보다 열정적으로 뭐랄까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온예산제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민 제한 사업하고 민관 자기가 공약으로 그런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시민이 편리하게 되면 좋잖아요. 세금 낭비 없이. 그러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갖고 배제할 게 아니라 공약 사업이라도 진짜 다수가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민끼리도 벽이 없어야 되고 관관 부서 간에 벽도 없어야 되고 민간이 협심하고 정치권에서도 협심하고 한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돼야 이게 온 예산이 잘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해야 되고요. 참예산위원 이렇게 임기가 1년 또 연임하고 그다음 끝나요. 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인적 자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협치는 보니까 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협치위원이 지금 1년하고 연임했을 때 계속 하고 3년째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원이 아니어도. 그러면은 그 공론장에 주민의 의견을 모은다는 데에서는 임기가 왜 필요합니까? 구민이면은 시민이면 국민이면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 서 있나 궁금해 하는데 왜 임기로 제한을 둡니까? 사업이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가는데 1년만 딱 하고 간두라면은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내가 제안한 사업이 다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제한대가 끝까지 갈 수 있게 임기는 두지 말고 뭐 책임을 맡은 분들이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임기가 있다면 그거는 저는 좋아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이나 국민이 참여하는 데는 임기를 두지 말고 이런 공론장에 투표를 할 때도 전체 언제까지 50분 다 오세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와서 한 마당이 돼서 그 사업에 참여 130% 정도를 언제까지 인원을 선발해서 현장에 당일날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현장에 오는 사람도 다 오라 그래서 참여한 사람끼리 이 의견을 결정하는 거예요. 안 온 사람 의견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서면으로 보고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제한됐을 때 지금까지 쭉 지속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협치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은평구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업의 대표가 제안자 이렇게 해서 5명이 공동 뭐 작은 협동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 이름으로 사업을 땄어.
내년에 저 사람으로 딸 수도 있어. 그러면 기사 구성원하고 주사하고 그걸 다 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들어갔으면 내년엔 다음 쪽으로 양보할 수 있게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위원이나 온예산위원도 똑똑하게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에 그거는 핑계 같아요, 제가. 한두 명이 현장 가면 되지 뭐 단체로 50명씩 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면은 내가 시간을 짬짬이 활용해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갈 수 있고, 안 되면은 거기도 예산을 받으려면은 주말에도 문을 오픈해서 이렇습니다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제가 쓴소리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의견을 도출해내는 게 협치고 온예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분 어떤 분이 최승훈 선생님께서 한번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임기 관련해서. 임기가 그러니까 성북구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 참여 예산 때문에 좀 그 지역에 가시면 이런 요구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뭐냐면 왜 임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불편해하시냐를 생각하면 제가 고민하는 거 그거예요. 임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할 모델이 없기 때문에 더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참여예산 경험이 3년 있으세요. 그러시면 더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싶으시고 더 많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량이 그만큼 더 도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들을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제도가 똑같은 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분들한테 변화 없이 시민들의 역량이, 그러니까 성북도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정도 참여를 하셨으면 시민들 개개 어떤 그 시민분들은 더 많은 역량을 획득하시고 경험과 참여로서 획득하셨는데 더 많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데 제도가 똑같은 일만 하라고 하고 더 많은 어떤 역할들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임기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다라면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라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예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막연하지만 전체 예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형성 편성 집행 평가라고 하면 막연하다고 느끼시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답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호수 선생님이라든지 김민철 선생님이 분과랑 온예산이 협업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지금 프로에서 말씀하신 게 분과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유사중복이라고 해서 잘릴 수가 있어요. 사업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죠. 유사중복이라고. 그런데 온예산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면 이런 식의 의견서가 가능하죠. 뭐냐면 시민 제한이 많아요. 50건이 넘어요. 근데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유사중복이라면 온예산 관점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요구한다는 건 뭐죠? 정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의견서에 예산부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정도로 의견서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여예산 활동이시잖아요. 온예산 활동이신데 이 작업들은 못 하시잖아요. 분과에서는, 기존의 분과에서는 사업부서 중심으로 사업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하셨잖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시민분들이 유사중복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봤어요. 사업은 좋은데 사업부서 잘 만들어줘서 사업은 좋은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사업부서한테 사업 잘못됐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에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그게 바로 의견서예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견서라든지 활동으로서 좀 풀어나갈 수 있으신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는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면 시민분들이 참여를 반복해서 하시는 것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역량 강화 모델이 없어요. 3년 참여하신 다음에 어떻게 또 아니면 더 많은 어떤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지금은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반복적으로 또 유사한 일만 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불만들이 임기라든지 활동 전반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프로라든지 발제해 주신 뭐 김민철 선생님이라든지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막연하게 뭐 전체 예산에 대한 접근이다 이런 게 아니라 분과라든지 성북구에서 분과 활동들과 온예산 활동을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성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량 강화 모델로 시민들이 역량이 좀 성숙해지시니까 의견서 활동까지 같이 해보자, 이런 어떤 활동들을 넘게 된다라면 임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뭐 임기 문제에 대해서 약간 두는 것들은 이거 있죠. 그러니까 고정적인 참여가 있는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4년, 뭐 6년 이렇게 임기를 보장하니까
또 그분들만 또 참여하시고 새롭게 하는 참여들을 안 만드시는 것들이 있으셨죠. 근데 그거는 저는 임기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참여의 경로들이 생겼다라면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위원회 뭐 30명 활동하고 분과 거기서 또 쪼개갖고 활동하는 어떤 수준으로 계속 제도가 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런 상황에서 뭐 새로운 분들 어떻게 유입할지 뭐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 안 한 상태에서 시민분들이 느끼시는 활동에 약간 갈증? 어떻게 보면 약간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임기 문제로 약간 표출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임기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제도의 변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량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약간 배려받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약간 그 어떤 역량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제도들이 어떤 보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어떻게 보면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약간 표출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예. 혹시 김민철 의원님도 예. 저도 우선 그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발제자분하고 의견은 비슷하고요. 저는 이게 그 위원 선정 방식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막 6년 동안 계속 이제 추천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같은 위원들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임기 제한이 없으면 참여의 기회라고 하는 게 모든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임기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이제 선정 방식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서 아까 전에 그 행안부 그 참여예산제도 평가 그 기준에도 얘기는 했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 추천 방식이 이제 공개 추천 방식인지에 대한 여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면 임기 문제는 좀 더 다양하게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역할의 다양화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위원님들이 슈퍼맨이 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활동을 하다 보면 관심 분야가 좀 다르시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씩 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도가 더 다양해지면은 성북구에서 뭐 온예산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다양해진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 난 좀 더 예산에 대해 좀 더 관심 있고 이거에 대해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뭐 온예산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 제한형 사업만 해당하긴 하지만 사업 제안서 작성하는 단계에서 처음에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민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잖아요. 서울시는 이거 자치구 단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꼭 참여해서 위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활동을 해보니까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자기는 좀 뭐랄까 관심이 많고 이걸 시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역할들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위원 선정 방식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로를 다양하게 좀 참여 경로를 다양하게 해서 성북구 전체의 참여 예산 제도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역량, 시민 역량, 위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이렇게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 두 발제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임기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이게 전문성하고 참여도는 반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민들의 참여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를 무한적으로 넓혀놓으면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 황금 비율을 좀 찾는 과정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또 보시다 보면 지금 우리 이렇게 협치 성북 회의가 만들어진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이나 조직들은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협치 그 안에서의 또 협치를 한번 또 찾아가는 것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주시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동에 살고 있는 김효순입니다. 주민으로서 이렇게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뭔가가 주어진 것 같아서 아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발제문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성북의 이제 구청과 연결이 돼서 이제 공부도 하고 협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온예산 제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듣게 됐는데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과 온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의 구분이 전혀 지금은 사실은 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 주민 참여 예산보다도 온예산 제도가 조금 더 확대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분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성북구에서 온예산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성북구를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건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온예산 제도와 주민참여 예산 그 구분을 조금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온예산 제도라고 이제 최송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단어가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통일시켜서 이렇게 다 전국에 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연구분과 제도였나요? 거기서 시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의 생각들을 어떤 단어로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전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 사전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 표현들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해설을 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자 했더니 사실은 그게 안 만들어지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국어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을 만들자 이거지 그냥 국어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사전을 찾지 저게 만들자는 아니었다. 이러한 것처럼 주민들과 공무원 사이에 그 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그 방향성도 그 방법론도 좀 찾아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뿐만 요 상황뿐만 아니라 또 이 동영상을 또 앞으로 저희가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도 또 우리 김효선 위원님 같은 그런 또 관점에서 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이해가 좀 쉽도록 아무래도 최선호 선생님한테 좀 질문이 있기도 하니까 같이 몰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참여예산 사업하고 온예산 그 말이 다양하게 쓰이는 온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참여예산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민 제안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제안하시고 그다음에 통폐합 구체화시키신 다음에 편성 집행까지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사업은 이제 아예 시민들이 제안하시는 거죠. 시민의 목소리로 예산에 어떤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온예산은 뭐냐라고 하시면 기존 어떤 그 사업부서 있잖아요. 실본부국이라고 하는 사업부서들이 이 편성했던 예산들 그러니까 공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주로 이야기하셨고 편성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활동이 온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아까 우선순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현장 얘기하셨는데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확인하시는 우선순위하고 사업부서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부서도 납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 조정하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온예산, 전체 예산에 참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어 통일 부분은 온이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 전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행안부에서는 일반 참여예산, 그 공모형 참여예산과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편성하는 일반 어떤 사업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일반 참여예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저는 행안부 평가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규제성이 있거든요. 규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반 참여예산이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뭐 하더라도 온예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먼저 그 행안부보다 먼저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를 어떤 보장했던 지방 정부들이 몇몇 곳에서 뭐 자기 어떤 독특한 용어를 쓰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일반 참여 예산으로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모 중심이냐 아니면 공무원 선생님이 주도한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동영상 우리 메인 카메라 어디죠? 동영상을 보시는 주민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 모든 주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이게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또 되게 아직은 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김효수 위원님께서 앞으로 온예산 제도가 만들어지면 또 참여를 하시면서 또 쉽게 이해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주민분들한테 또 잘 설명을 해주시면 순기능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세 분의 그 발제자분들에게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북협치분과위원 배성기라고 합니다. 올해 성북협치 사업 중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 지역 그 협치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 중에 제안자들이 제안한 사업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유튜브로 공개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그 협치 과제를 뽑는 그 사례가 생겼습니다. 지금 김민철 의원님한테 이제 질문인데, 이 온예산 제도는 그 서울시정이나 구정에 수많은 사업 설명 자료와 예산 자료를 봐야 하는 상당히 그 업무량이 많은 위원회 활동이고 상당히 좀 그 애정과 집중력이 필요한 위원회 활동인 것 같은데, 비대면 상황에서 지금 또 우리 지방정부나 시정부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참여예산제도 또는 온예산제도 같은 이런 그 예산을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가 있는지 우리 성북에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잘하는 사례 지금 다들 고민이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실험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좀 다른 채널이나 다른 방식을 좀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자세히는 못 봤지만 올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총회도 비대면으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우선은 이게 향후에 계속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가 빨리 이제 극복돼야 된다는 그런 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뭐 완전 이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다시 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비대면 상황에서의 경험이 저희가 이전에 이제 대면 상황에서의 경험하고 맞물려서 좀 장점들만 활용해서 좀 잘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대면 상황이 되니까 참여 계층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요. 오히려 청년들이나 젊은 층들은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 근데 이제 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또 어려워하시고 하는데 또 금방 또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좀 뭐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비대면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그 자료를 함께 보면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상호간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초기적인 논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대면 회의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모여서 좀 더 수기 과정을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대면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 중에 막 잘 됐다,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 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인구 구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도시권하고 또 지역 단위는 또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도 아직은 그런 사례들을 뭐 우선 듣기만 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철 선생님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비대면 상황을 왜 고민 안 했는지를 저는 오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면이 돈이 덜 들어요. 비대면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여예산 할 때 왜 비대면 시스템 안 만들었는지 고민해 보면 돈이 없어서 안 만든 거예요. 근데 요번에 김민철 선생님이랑 저희 공원환경 온예산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왜냐면 줌으로 연결을 해요. 의원님들이 12분이세요. 5분씩 말씀을 하시면 1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줌에 해보면 아시지만 1시간 반이 지나가면 끝내야 돼요. 한마디씩 하시고 확인하시고 출석 체크하면 1시간 반이 가요. 정말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2분이서 이제 5개 실본부로 쪼개서 관심 분야로 나눴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디네이터가 한 명씩 들어가서 5명씩
얘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공유하는 식으로 회의를 했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러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작은 성과들을 축적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면하면서 어떤 그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 것보다 비대면 상황에서 많은 정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성과를 공유하는 거, 성과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금 활동들이 점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줌회의 10명씩 모이던 거를 5개로 쪼개가지고 한 명씩 붙어가지고 기록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스태프들 다 와서 혹시라도 잘못 연결되면 불러 다시 또 초대를 해야 되고 기술 관리 스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 예전에는 코디네이터 1명하고 운영상부과 12분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면 됐지만 이제는 만약 줌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비대면 상황으로 연결하게 되면 더 많은 스태프들, 더 많은 어떤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투자예요. 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는 지금 방법은 알고 있는데 그 투자가 원활할 건지, 그러니까 가능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게는 방법은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그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어떤 방식이 가장 지역에 합리적이고 가장 좀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산이 허용하고 투자가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플랫폼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을 다 올려놔요. 그러면은 거기를 보고 강좌처럼 사업을 쫙 설명을 듣고 댓글을 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여했는지 봤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다 언제까지 이 결과를 플랫폼에서 자료를 공유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간까지 자기 자유 시간에 보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줌 회의를 할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플랫폼 구축하는 게 어쩌면 더 경제적이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자기 편한 시간에 그 정부 3.0 시대라고 그러고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그 참예산 제도는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원예산 제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목조목에 부서별로 해놔놓으면은 그걸 보고 거기 의견을 댓글 달고 그럼 누가 참여했는지 리더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달 며칠부터 몇 시까지는 전체 줌 회의를 할 테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누가 댓글을 어떻게 달는지 비공개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혹시 답변 사례 예. 네, 그 위원님 의견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요. 우선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하는 것들도 이제 비용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좀 쉽게 고민을 우선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을 때는 실제로 그 시민들이 이제 참여 예산도 그렇지만 협치의제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사업화되는 것보다는 버려진다 이건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모여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시기에 시민들이 아직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직은 좀 공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전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카이빙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또 기초 단위나 이제 뭐 지자체 단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 비용을 매년 들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그런 저희가 이제 감성충만 예산학교라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실험 한번 해봤었는데 사진을 지역의 어떤 문제나 어떤 뭔가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사진을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런 동네 그룹들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들부터 우선은 아카이빙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이 계속 시민들이 의견이 상호적으로 오고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모여진다고 하면 나중에 이 축적되는 정보에 따라서 이것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선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자료가 더 궁금하시면 서울시 NPO 그 지원센터 거기에 아마 사례집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지역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또 사용하다 보면 계속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승호 우리 저 코디네이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종적으로 이제 돈의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또 온라인에서의 어떤 경험치와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치가 함께 맞물려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우리 배성기 공동 분과장님이 또 질문 하나 있으셨는데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그 지방의회 기능이 예산의 결산과 심사의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온예산 제도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불협화음도 광역이나 기초에서 우리 이호세 의원님이나 김민철 해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불협화음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아니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지방의회가 유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문예산 의원이 이렇게 좀 서로 윈윈해서 지역사회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요새 제일 관심 있게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요. 저는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행정에서 자료 제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 지방재정법 3항에 있는 의견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의회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의원분들도 물론 이제 지역의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 의견서의 충실성을 의원님들이 좀 더 어쨌든 요구를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심사를 의원님들이 하실 때, 의원님들 하실 때 좀 판단하셔야 되지, 주된 판단 근거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꼭 지금까지는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지방자치단체 장애 권한이라든지 의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자꾸 우려사항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 조금만 좀 더 생각을 바꾸고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다고 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좀 요구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좀 이런 주민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제도도 더 발전하고 시민들의 어떤 역할들도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임기 문제도 나왔고, 지금 이런 문제점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의원들이 더 먼저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시민들이 어느 걸 원합니까? 여기에 내가 정말로 내가 의원으로 일하면서 내가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제안 사업을 내가 정말 해야겠다,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서면 좋은데요. 솔직히 약간의 어떤 그 정치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임기제도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그것도 사실은 약간 정치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그래요. 의원들이,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 참여예산, 원예산 위원들이 시민들이 제안한 걸 발굴하고 심의하고 편성을 해서 제안서까지 작성을 해서 다 올려줬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제껴놨습니다.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떠들러 보지도 않습니다. 이거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이런 것이 조금 되려면 정치적인 목적을 조금 떠나서 자기가 정말로 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치권에 있는 의원님들 정말로 이 방송 보시면 좀 잘해서 우리가 좋은 주민들,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잘 만들어서 올릴 때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손발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이효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방의회와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협치를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면은 민과 관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함께 협치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그의 욕구나 어떤 의식들이 많이 향상되고 되게 다양화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그만큼 기존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만 가지고는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나 다양한 의식들을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명칭을 온예산 제도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좀 더 확장되고 발전돼야 더 다양한 주민들이 더 다양한 또 자기 어떤 역할과 함께 이 지역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은 밤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또 협치 성북 포럼은 우리 성북구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 이번 12월 17일 날 2회차에서는 시민 자산화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영상 업로드 되는 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2020 협치 성북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